이야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너무 분통하다 분통해. 제발 저희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이 이야기는 지옥보다 더 차가운 생존의 전장에서 돌아온 한 여군이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거대한 부패의 사슬과 맞서 싸우는 기록입니다. 해군 특수전전단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전투교관 서지우 중사. 불가능은 없다는 신조를 가슴에 새긴 지우의 눈앞에 어느 날 아버지가 피땀 흘려 일하는 인천의 재개발 현장이 무법자들의 소굴로 변한 참혹한 현실이 펼쳐집니다. 지우는 건설사의 비호를 받는 용역 깡패 두목 조태식과 그의 조직을 상대로 총과 칼이 아닌 전략과 정보전으로 싸움을 시작합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물리적 충돌을 넘어 사회 전체의 부패 커넥션을 폭로하는 거대한 반격 작전이 됩니다. 가족을 지켜낸 지우가 다시 부대로 복귀했을 때 그녀는 또 다른 최전선에 투입됩니다. 북한 천재 과학자의 망명 작전에 숨겨진 테러 위협, 그리고 오만했던 훈련병 윤태호 하사 후보생과의 생사를 건 임무. 지우는 절체절명에 고립된 전장에서 자신의 몸을 던져 팀원들을 살려내고 그 과정에서 윤태호를 진정한 전사로 각성시킵니다. 이 이야기는 평범한 딸이 아버지의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 무장하는 과정이자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원들이 국가의 가장 깊은 그림자 속에서 수행하는 숭고한 임무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가족과 조국을 위해 그녀는 기꺼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내 손가락 전부 잘라버리기 전에 그 입 닥치라고 했을 텐데. 메마른 먼지가 흩날리는 인천 서구 가자동의 재개발 공사 현장. 귀를 후벼 파는 날카로운 목소리가 서준영의 관자놀이를 찔렀다. 준영의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의 앞에는 번들거리는 검은색 승용차에 비스듬히 기댄 사내가 서 있었다. 팔뚝까지 용 문신을 드러낸 사내는 실실 웃고 있었다. 조태식 경쟁사인 태영건설이 밀어주는 용역 깡패의 우두머리였다. 태식의 눈빛은 맹수처럼 번들거렸다. 조 소장,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오? 우리는 그냥 계약대로 일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준영의 목소리는 타들어가는 아스팔트 위에서 힘없이 흩어졌다. 준영의 등 뒤로는 헬멧을 움켜쥔 채 어쩔 줄 몰라 하는 동료 인부 대여섯 명이 불안한 눈으로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생계를 위협받는 자들의 절망감이 서려 있었다. 약속된 공사 기한은 코앞이었다. 벌써 나흘째 조태식 패거리가 현장을 맡고 있었다.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는 시간이었다. 위약금은 준영이 상상조차 하기 싫은 액수였다. 이 모든 책임이 준영의 어깨를 짓눌렀다. 조태식이 씹던 껌을 바닥에 뱉었다. 태식은 준영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위협적으로 부풀린 어깨와 껄렁한 걸음걸이가 뼛속까지 건달임을 증명했다. 태식은 준영을 노골적으로 깔봤다. 서준영 씨, 당신이 현장 책임자. 그러니까 소장 맞지? 말이 소장이지 그냥 잡부들 대장이고.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어. 이 공사 우리가 가져가야겠어. 좋게 말할 때 장비 빼고 사람들 다 내보내. 안 그러면 당신 저기 저 레미콘에 거꾸로 처박히는 수가 있어. 알아들어?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준영의 뒤에 있던 오랜 동료 김동만이 울분을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동만의 얼굴은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조태식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 눈빛은 먹이를 포착한 독사의 눈빛이었다. 법. 여기서 법은 나야. 이 새끼들아. 그 순간 조태식의 부하 하나가 동만의 멱살을 잡아챘다. 동만은 컥 하고 숨막히는 소리와 함께 허공에 들렸다. 공사장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준영은 다급하게 손을 내저으며 외쳤다. 이러지들 마시오.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인 줄 아시오. 시끄러워. 조태식이 준영의 뺨을 거세게 후려쳤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준영의 몸이 휘청거렸다. 준영은 흙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입가에서 비릿한 피가 흘렀다. 준영은 눈앞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다. 평생 정직하게 땀 흘려 일했던 자신의 삶이 지금 이 순간 무력하게 짓밟히고 있다는 사실이 준영의 가슴을 찢어 놓았다. 동료들이 달려오려 했지만 칼날 같은 조태식의 눈빛에 발이 묶여버렸다. 준영은 자신의 무능함에 치를 떨었다. 바로 그때였다. 거기까지. 모두의 등 뒤에서 나지막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소란스러운 공사장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키는 듯한 묘한 힘이 있었다. 모두의 시선이 소리가 들려온 곳으로 향했다. 공사장 입구. 낡은 안전 펜스 옆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군더더기 없는 검은색 티셔츠에 청바지. 질끈 묶은 머리카락. 평범해 보이는 차림새였지만 그 자리에 뿌리 내린 듯 미동도 없는 자세, 그리고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고요하고 깊은 눈빛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조태식이 인상을 찌푸리며 물었다. 뭐야, 저녀는? 여자는 천천히 걸어왔다. 구두 소리 하나 없이 마치 땅 위를 미끄러지듯 다가왔다. 쓰러진 서준영을 내려다보는 그녀의 눈에 순간 스산한 빛이 스쳤다. 준영은 딸의 얼굴을 보자마자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제 아버지입니다. 여자의 말에 조태식이 코웃음을 쳤다. 아버지? 이런 누추한 곳에 웬 공주님이 납시셨나? 예, 아가씨. 여긴 아가씨가 놀러올 곳이 아니야. 아버지 데리고 곱게 꺼져. 오늘 아버지 생신이라며? 미역국은 끓여드려야지. 조태식은 비웃었다. 그는 준영의 생일까지 알고 있다는 사실을 과시했다. 그것은 그들의 정보력을 암시하는 비열한 협박이었다. 여자는 대답 대신 쓰러진 아버지를 부축해 일으켰다. 흙먼지를 털어내는 손길은 부드러웠다. 하지만 조태식을 향한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지우야, 내가 여긴 어쩐 일이냐? 어서 가거라.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강세아가 아닌 서지우. 해군 특수전전단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전투교관. 불가능은 없다는 신조를 가슴에 새기고 지옥 같은 훈련을 거쳐 전설이 된 이름. 오늘 아버지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머나먼 진해 군항에서부터 한달음에 달려온 그녀였다. 휴가 나온 딸에게 보여주기엔 너무도 참담한 광경이었다. 지우는 아버지를 동료인 김동만에게 부축하게 했다. 지우는 다시 조태식을 마주보았다. 당신들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뭐 하냐고? 안 보여? 공사판 접수하러 왔다. 아가씨, 군말 말고 아버지 손잡고 집에 가서 된장찌개나 끓여. 험한 꼴 보기 싫으면. 조태식의 부하 중 하나가 희죽거리며 지우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다. 지우의 눈에 살기가 스쳤다. 그 순간이었다. 지우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손을 뻗는 건달의 손목을 붙잡았다. 그대로 꺾어버렸다. 우드득. 뼈가 뒤틀리는 끔찍한 소리가 공사장에 울려 퍼졌다. 크악. 건달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지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꺾인 팔을 축으로 삼아 그의 몸을 회전시켰다. 다른 쪽 팔꿈치로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컥. 건달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졌다.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조태식을 포함한 모든 건달들과 서준영과 인부들 모두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리고 있었다. 저 가녀린 여자가 건장한 남자를 단 2번의 움직임으로 종이장처럼 구겨버린 것이다. 지우는 쓰러진 건달을 무심하게 내려다보았다. 내 몸에 허락 없이 손대지 마. 다음엔 팔이 아니라 목을 꺾을 테니까.
지우의 목소리는 분노나 흥분이 아니었다. 오직 냉철한 경고만을 담고 있었다. 마치 매뉴얼을 읽는 교관처럼. 조태식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눈앞의 여자가 보통 내기가 아님을 직감했다. 비열한 미소 대신 독사 같은 교활함이 태식의 눈에 떠올랐다. 호 아가씨, 어디서 운동 좀 하셨나 보네.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요히 조태식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 눈빛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 적을 완벽하게 분석하고 해체하려는 특수부대원의 그것이었다. 공사장의 먼지 바람 속 한 명의 군인과 무법자들의 대치가 팽팽하게 시작되고 있었다. 아버지의 생신날, 지우의 휴가는 예기치 못한 전장이 되어버렸다. 떠나라고? 아가씨,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우리가 여기서 떠나면 당신 아버지는 길바닥에 나앉게 돼. 수억 원짜리 위약금 저 양반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괜히 여기 와서 땡깡 부리는 줄 알아? 조태식은 노골적으로 금전적인 문제를 들먹였다. 그는 서준영을 압박했다. 준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것이 바로 준영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었다. 지우는 아버지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 짧은 순간 그녀의 눈빛은 한없이 부드러워졌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준영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평생 험한 공사판에서 잔뼈가 굵은 자신이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과 딸에게 짐이 되었다는 미안함이 준영의 어깨를 짓눌렀다. 지우는 다시 조태식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법적인 문제는 법으로 해결하면 될 일입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법? 아가씨, 아직 세상을 잘 모르네. 돈 있고 힘 있는 놈이 법이야. 우리가 태영 건설 이름 걸고 움직이는데 경찰 나부랭이들이 뭘 어쩌겠어? 신고해봐. 출동해서 우리랑 같이 짜장면 시켜 먹고 갈 테니까. 조태식의 말은 오만했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다. 그들은 이미 이 지역의 경찰과 유착 관계를 형성해 놓았을 가능성이 높았다. 전공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 지우는 더 이상 입씨름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우는 나지막이 말했다. 좋습니다. 그럼 당신들 방식대로 해보죠. 지우는 그 말을 끝으로 아버지와 인부들을 데리고 현장 사무실로 쓰이는 낡은 컨테이너 박스로 향했다. 조태식과 건달들은 의기양양한 웃음을 터뜨리며 그 뒷모습을 비웃었다. 그들은 지우가 결국 겁을 먹고 물러섰다고 생각했다. 컨테이너 안. 침울한 공기가 가득했다. 김동만이 끓여온 믹스커피의 달콤한 향만이 현실감 없이 떠다녔다. 지우야, 내가 왜 나서? 저놈들 보통 깡패들이 아니야. 괜히 너까지 다치면. 서준영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지우는 단호하게 그의 말을 잘랐다. 아버지, 저는 군인입니다. 제 임무는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고 지금 제 눈앞에는 불의한 세력에게 고통받는 국민, 제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건 제게 또 다른 작전입니다. 필승. 그녀의 입에서 나온 필승이라는 경례 구호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다. 반드시 이기겠다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겠다는 지우의 맹세였다. 지우는 커피는 입에도 대지 않았다. 지우는 김동만에게 조용히 물었다. 아저씨, 저들이 속한 태영 건설에 대해 아시는 거 전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공사 계약서와 관련된 서류들도 전부 보고 싶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적진에 침투하기 전 작전 브리핑을 하듯 냉철하게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지우의 눈은 이미 공사 현장을 하나의 거대한 작전 지역으로 분석하고 있었다. 적의 수, 지휘관의 성향,
아군의 약점, 활용 가능한 지형지물까지. 김동만은 지우의 침착하고 날카로운 모습에 압도되었다. 동만은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태영건설은 최근 이 지역에서 급격하게 세를 불리고 있는 중견 건설사였다. 특히 재개발 지역의 알짜배기 공사들을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었다. 그 배후에는 조태식과 같은 용역 깡패들이 더러운 일을 처리해주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지우는 모든 서류를 꼼꼼하게 검토했다. 계약서의 허점, 공사 지연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 태영건설이 파고들 수 있는 약한 고리들을 하나씩 짚어나갔다. 지우의 모습은 마치 고도의 훈련을 받은 정보 분석관 같았다. 아버지, 이 계약서대로라면 기한을 못 지켰을 때 우리가 물어야 할 위약금이 너무 큽니다. 애초에 불공정한 계약이었어요. 알고 있다. 하지만 영세한 우리가 큰 공사를 따내려면 그런 조건이라도 감수해야 했어. 서준영의 목소리에 깊은 한숨이 섞였다. 지우는 말없이 아버지의 거친 손을 잡았다. 굳은 살이 박이고 여기저기 흉터가 남은 손. 평생을 땀 흘려 가족을 지켜온 정직한 노동의 증거였다. 그 손을 더럽히려는 자들을 지우는 결코 용서할 수 없었다. 밤이 깊어졌다. 인부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 서준영도 지우의 등살에 못 이겨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지우는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홀로 어둠이 내린 공사 현장을 지켰다. 이곳은 이제 지우의 전장이었다. 지우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몸을 풀었다. 낮에 있었던 일은 단순한 시작에 불과했다. 저들은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다음번에는 훨씬 더 교묘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나올 것이 분명했다. 지우는 컨테이너 사무실의 낡은 책상에 앉았다. 지우는 백지를 펼치고 연필을 들었다.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다. 공사 현장의 지형도였다. 자재 더미의 위치, 중장비의 배치, 컨테이너 사무실과 경비실, 그리고 외부로 통하는 유일한 출입구까지. 지우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십 가지의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고 있었다. 적의 예상 침투 경로, 방어에 유리한 지점, 유사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 쇠파이프, 강목, 심지어 모래주머니까지. 지우의 눈에는 모두 전술적 자산으로 보였다. 적은 조태식을 포함해 최소 10명 이상. 둔기와 칼을 소지했을 가능성이 있음. 목적은 공사 방해 및 장비 파손. 정면 대결은 최후의 수단. 그 전에 심리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우위를 점해야 한다. 지우는 연필을 내려놓았다. 지우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멀리서 조태식의 부하들이 밤새 현장을 감시하는 것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자신들이 지금 상대하고 있는 것이 단순한 소장의 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가 모든 노하우를 쏟아부어 길러낸 인간 병기라는 사실을. 보이지 않는 전장, 그 서막이 고요하게 오르고 있었다. 새벽이 밝아오기 전 가장 짙은 어둠이 깔린 시간. 예상대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서지우는 컨테이너 창문 틈으로 공사장 입구 쪽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손전등 불빛 몇 개가 어둠 속에서 유령처럼 흔들렸다. 이내 검은 그림자 대여섯이 펜스를 넘어 안으로 조용히 기어들어왔다. 야간 기습을 통해 중장비를 망가뜨려 공사를 완전히 중단시킬 속셈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완벽한 어둠 속에 숨어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우의 눈에는 달랐다. 그녀의 눈은 이미 칠흑 같은 어둠에 익숙해져 있었다. 밤바다를 수영하고 달빛 하나 없는 산속에서 길을 찾는 훈련을 수없이 반복한 결과였다. 지우에게 어둠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다. 자신을 감춰주는 최고의 아군이었다. 괴한들은 가장 비싼 장비인 굴착기를 향해 살금살금 다가갔다. 그들 중 하나의 손에 들린 무거운 쇠망치가 희미한 빛을 반사했다.
굴착기의 엔진 부위를 내리쳐 완전히 못쓰게 만들 계획이었다. 그들이 굴착기 바로 앞까지 다가선 순간 어디선가 섬광이 터지며 귀를 찢는 괴음이 울려 퍼졌다. 쾅! 굉음의 정체는 공사장 한쪽에 쌓여있던 빈 드럼통 덤이었다. 지우가 미리 설치해둔 것이었다. 지우는 드럼통 더미 꼭대기에 불안정하게 올려둔 쇠 파이프에 얇은 낚싯줄을 연결했다. 그 줄을 괴한들의 예상 이동 경로에 낮게 깔아두었다. 전형적인 부비 트랩의 원리였다. 괴한들의 발에 낚싯줄이 걸렸다. 쇠 파이프가 떨어지며 드럼통 더미 전체를 무너뜨렸다. 엄청난 소음을 만들어낸 것이다. 갑작스러운 괴음에 놀란 괴한들은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렸다. 그들은 사방을 경계했다. 그들의 대열이 순식간에 흐트러졌다. 바로 그때였다. 거기 누구야? 컨테이너 사무실 쪽에서 서준영의 목소리를 흉내낸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지우가 미리 녹음해둔 음성이었다. 동시에 사무실 창문으로 손전등 불빛이 새어나왔다. 마치 누군가 잠에서 깨어 상황을 파악하려는 것처럼. 괴한들은 당황했다. 현장 소장이 아직 남아있을 줄은 몰랐다. 게다가 이렇게 큰 소란이 났으니 곧 경찰에 신고가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뭐야? 일단 튀어.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다급하게 외쳤다. 그들은 불이 들어왔던 길을 되짚어 펜스 너머로 사라졌다. 단 한 대의 장비도 건드리지 못하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친 것이다. 어둠 속에서 지우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첫 번째 교전은 완벽한 승리였다. 단 한 번의 물리적 충돌 없이 약간의 심리전과 간단한 장치를 이용해 적을 퇴각시켰다. 이것이 바로 특수전의 기본이었다. 최소의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 날이 밝자 조태식이 잔뜩 구겨진 얼굴로 현장에 나타났다. 그는 간밤에 소동을 보고받고 격분해 있었다. 고작 여자의 하나한테 놀라서 그냥 돌아와. 이 같은 새끼들이. 태식은 부하들의 뺨을 인정사정 없이 갈겼다. 하지만 분풀이를 해봐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태식은 지우가 생각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상대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다. 힘으로만 밀어붙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태식은 전략을 바꾸기로 했다. 그는 공사장 정문 앞에 아예 보란 듯이 천막을 치고 드러누웠다. 인부들과 장비가 현장으로 들어오는 길목을 원천 봉쇄해버린 것이다. 경찰을 불러도 소용없었다. 그들은 공사로 인한 소음과 먼지에 대한 주민들의 합법적인 시위라는 명분을 내걸었다. 물론 그 주민들은 모두 조태식의 부하들이었다. 서준영과 인부들은 발만 동동 굴렀다. 공사를 할 수가 없으니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갔다. 위약금의 압박은 시시각각 목을 조여왔다. 지우는 천막을 치고 앉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농성하는 건달들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정면으로 부딪혀 그들을 몰아내는 것은 간단했다. 하지만 그랬다가는 쌍방 폭행으로 엮여 오히려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었다. 적은 이제 물리적인 충돌이 아닌 법의 테두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방식으로 나오고 있었다. 뱀의 머리를 쳐야 한다. 지우는 결심했다. 조태식이라는 머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이 징그러운 싸움은 끝나지 않을 터였다. 지우는 조태식 개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건달이 아니었다. 태식은 태영건설의 비호 아래 여러 유흥업소와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며 자금을 세탁하고 있었다. 꼬리를 잡기 쉽지 않은 교활한 놈이었다. 지우는 아버지에게는 잠시 친구를 만나고 오겠다고 말했다. 지우는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인천 시내로 향했다. 군복을 벗은 지우는 평범한 20대 여성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우의 눈빛만은 숨길 수 없었다. 목표를 정한 사냥개의 눈빛. 지우는 며칠에 걸쳐 조태식의 뒤를 밟았다.
특수부대에서 배운 미행과 잠복 기술은 도시의 인파 속에서 완벽하게 지우의 모습을 감춰주었다. 지우는 조태식이 자주 드나드는 장소, 만나는 사람들, 그의 생활 패턴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분석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단서를 포착했다. 조태식은 매주 목요일 밤 인적이 드문 항구 근처의 낡은 창고로 향했다. 그곳은 조태식의 불법 도박장이었다. 태영건설로부터 검은 돈을 건네받는 장소이기도 했다. 지우는 작전 계획을 세웠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었다. 그들의 유착 관계를 생각하면 정보가 새어나가 조태식이 증거를 모두 인멸하고 도망칠 가능성이 높았다. 지우는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들의 거래 현장을 덮쳐 장부나 녹취 파일 같은 빼도 박도 못할 물증을 손에 넣어야 했다. 목요일 밤, 차가운 바닷바람이 부는 항구. 지우는 검은색 작업복 차림으로 창고 주변의 어둠 속에 몸을 숨겼다. 창고 주변에는 조태식의 부하들이 삼엄하게 경비를 서고 있었다.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과 함께 사람들의 소란스러운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지우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움직였다. 지우는 창고의 뒷벽으로 접근했다. 낡은 벽에는 환기를 위한 작은 창문이 나 있었다. 지우는 벽을 타고 올라갔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창문 안을 들여다보았다. 창고 안은 담배 연기로 자욱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도박에 열중하고 있었다. 한가운데에서는 조태식이 태영건설의 간부로 보이는 이상무라는 남자와 돈 가방을 주고받으며 웃고 있었다. 이번 일만 잘 마무리되면 사장님께서 크게 한 몫 챙겨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허허, 조 사장만 믿는다니까. 그까짓 공사판 하나 처리 못하겠어? 그 여자애는 어떻게 됐어? 신경 쓰실 거 없습니다. 곧 알아서 제 발로 나가떨어지게 될 겁니다. 지우는 소형 녹음기의 버튼을 눌렀다. 지우는 품속에서 작은 와이어 커터를 꺼냈다. 그녀의 시선은 창고 외벽에 어지럽게 얽혀있는 전선들을 향했다. 지우는 단순히 증거만 확보하고 떠날 생각이 아니었다. 적에게 심리적 타격을 주고 그들의 조직의 첫 번째 균열을 만들어낼 생각이었다. 지우가 와이어 커터로 가장 굵은 전선을 끊어내는 순간 펑! 작은 스파크와 함께 창고의 모든 불이 꺼졌다. 내부가 순식간에 암흑과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뭐야? 정전이야? 내 돈. 누가 내 돈 만졌어? 고함과 비명이 뒤섞인 혼란 속에서 지우는 미리 확보해둔 다른 쪽 창문을 통해 소리 없이 안으로 잠입했다. 어둠 속에서 지우의 움직임은 그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었다. 지우의 목표는 단 하나. 조태식과 이상무가 주고받았던 바로 그 돈 가방이었다. 전쟁은 시작되었다. 그리고 첫 번째 기습은 성공적으로 막을 올리고 있었다. 창고를 집어삼킨 암흑은 단순한 빛의 부재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이성 밑바닥에 잠자고 있던 원초적인 탐욕과 공포를 일깨우는 촉매였다. 찰나의 정적을 깨고 누군가의 다급한 외침이 터져나왔다. 불 켜. 어떤 새끼야? 그것이 신호탄이었다. 쇠와 쇠가 부딪히는 소리, 욕설, 돈다발이 바닥에 흩어지는 소리, 그리고 겁에 질린 비명이 뒤섞였다. 거대한 혼돈의 교향곡이 연주되기 시작했다. 수십 명의 도박꾼들은 방금 전까지 자신들의 희비를 가르던 룰렛과 카드 테이블을 뒤엎었다. 그들은 출구를 찾기 위해 아우성쳤다. 어둠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적이 되었다. 서지우. 그녀에게 이 아수라장은 오히려 완벽한 작전 환경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은 지우의 존재를 지워주는 은폐물이었다. 비명과 소음은 지우의 움직임을 감춰주는 연막이었다. 지우는 창문을 넘어 창고 안으로 스며들 듯 진입했다. 바닥에 착지하는 순간 무릎을 굽혀 충격을 완전히 흡수했다.
고양이의 발걸음보다 더 소리 없는 움직임이었다. 지우의 눈은 이미 어둠에 완벽하게 적응해 있었다. 사물의 윤곽과 사람들의 움직임이 회색빛 그림자처럼 선명하게 보였다. 이것은 단순한 시력의 문제가 아니었다. 빛이 없는 공간에서 소리와 공기의 흐름, 미세한 진동을 감지하여 3차원의 공간을 머릿속에 재구성하는 지옥 같은 훈련이 만들어낸 감각의 영역이었다. 지우의 목표는 단 하나. 조태식과 이 상무가 있던 중앙 테이블, 그리고 그 위에 놓여있던 검은색 서류 가방이었다. 지우는 아수라장이 된 도박꾼들의 무리를 벽을 따라 조용히 우회했다. 넘어진 의자와 깨진 술병들이 널려 있었지만 지우의 발걸음은 단 한 번도 흐트러지거나 소리를 내지 않았다. 중앙 테이블 근처에 다다랐을 때 조태식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태식은 부하들에게 고함을 지르며 상황을 통제하려 애쓰고 있었다. 꼼짝 마. 모두 그 자리에 있어. 문 잠가. 아무도 못 나가게 막아. 조태식의 부하 몇몇이 손전등을 켰다. 몇 가닥의 거친 빗줄기가 어둠을 가르며 허공을 어지럽게 헤집었다. 지우는 재빨리 거대한 룰렛 테이블 밑으로 몸을 숨겼다. 손전등 불빛이 지우가 있던 자리를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갔다. 부장님 괜찮으십니까? 가방부터 챙기십시오. 조태식이 태영건설의 이 상무를 챙겼다. 이 상무는 겁에 질려 테이블 밑에 웅크린 채 벌벌 떨고 있었다. 조태식은 테이블 위에 있던 서류 가방을 움켜쥐려 했다. 바로 그 순간 지우는 움직였다. 정면으로 접근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지우는 테이블 밑에서 기어나와 반대편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바닥에 널려있던 묵직한 위스키 병 하나를 집어들었다. 지우는 창고의 가장 먼 쪽 구석, 철제 캐비닛이 있는 방향으로 위스키 병을 힘껏 던졌다. 쨍그랑.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진 파열음은 모든 사람들의 신경을 그쪽으로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다. 조태식과 손전등을 든 부하들도 본능적으로 소리가 난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다. 저쪽이야. 누가 숨어들었어. 잡아. 단 몇 초. 그 짧은 시간의 빈틈이면 충분했다. 모두의 시선이 반대편으로 쏠린 사이 지우는 칠흑의 그림자 속에서 튀어나왔다. 그녀의 움직임은 한 마리 흑표범과 같았다. 세 걸음 만에 중앙 테이블에 도달한 지우는 조태식이 막 손을 뻗고 있던 서류 가방을 낚아챘다. 가죽 손잡이의 차가운 감촉이 손에 전해졌다. 조태식은 손 안에 잡혀야 할 가방이 사라진 것을 깨닫고 경악했다. 태식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지우는 이미 가방을 든 채 다시 어둠 속으로 녹아든 후였다. 가방이 없어졌다. 이 씨발. 찾아. 당장 찾아. 조태식의 절규가 창고 안에 울려 퍼졌다. 이제 상황은 단순한 정전 소동이 아니었다. 조직의 명운이 걸린 돈과 증거가 사라진 비상사태였다. 손전등 불빛들이 미친 듯이 사방을 비추기 시작했다. 출입구는 이미 조태식의 부하들이 굳게 막아선 뒤였다. 창고는 거대한 덫이 되었다. 지우는 훔친 가방을 옆구리에 낀 채 창고의 가장자리에 쌓여있는 거대한 목재 더미 뒤에 몸을 숨겼다. 탈출해야 했다. 정문은 불가능했다. 지우는 이곳에 오기 전 창고의 구조를 완벽하게 머릿속에 그려두었다. 뒷벽 지상에서 약 3m 높이의 낡은 환풍구가 있었다. 저곳이 유일한 퇴로였다. 거기 있다. 저쪽이야. 부하 중 하나가 목재 더미 뒤에 언뜻 스친 그림자를 발견하고 소리쳤다. 손전등 불빛 2개가 지우를 향해 곧장 날아왔다. 지우는 몸을 낮추며 목재 더미 사이를 미로처럼 빠져나갔다. 뒤에서 거친 발소리와 욕설이 따라붙었다. 전연 잡아서 손모가지를 잘라버려. 추격자들은 2명. 손에는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다.
지우는 일부러 그들을 더 깊숙한 자재밑 쪽으로 유인했다. 그곳은 바닥에 못이 박힌 널빤지와 버려진 건축 자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지형에 익숙하지 않은 자에게는 함정과도 같은 곳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지우를 쫓던 남자 중 하나가 바닥에 널린 파이프에 발이 걸렸다. 요란한 소리를 내며 넘어졌다. 악! 다른 한 명이 잠시 주춤하는 사이 지우는 몸을 돌렸다. 더 이상 도망만 칠 수는 없었다. 환풍구까지 가려면 최소한의 시간을 벌어야 했다. 지우는 어둠 속에서 튀어나와 넘어진 남자의 동료를 향해 돌진했다. 남자는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지우의 모습에 당황했다. 그는 쇠파이프를 휘둘렀다. 지우는 상체를 숙여 바람을 가르는 파이프를 피했다. 동시에 남자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는 특전 무술의 정수인 팔꿈치를 사용했다. 지우의 팔꿈치는 망치처럼 정확하고 무자비하게 남자의 명치를 가격했다. 컥! 남자는 숨이 끊어지는 소리를 내며 그대로 무너졌다. 지우는 그가 떨어뜨린 쇠파이프를 발로 걷어차 어둠 속으로 날려버렸다. 이제 한 명 남았다. 바닥에 넘어져 있던 남자는 동료가 순식간에 쓰러지는 것을 보고 공포에 질렸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엉금엉금 기어서 도망치려 했다. 지우는 그에게 다가갔다. 지우는 목덜미를 낚아챘다. 지우는 아무런 감정 없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조태식에게 전해. 이건 시작일 뿐이라고. 지우는 남자를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다시 환풍구가 있는 벽을 향해 달렸다. 조태식의 고함 소리가 창고 전체를 울리고 있었지만 이제 지우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지우는 벽 앞에 쌓여 있는 포대 더미를 디딤돌 삼아 단숨에 벽을 박차고 올랐다. 그리고는 손가락 힘만으로 벽의 틈을 잡고 몸을 끌어올렸다. 지우는 환풍구에 손을 뻗었다. 낡은 철제 덮개는 힘을 주자 삐걱거리며 쉽게 떨어져 나갔다. 지우는 좁은 환풍구 안으로 몸을 밀어넣었다. 서류 가방이 걸리적거렸지만 임무를 완수한 군인의 철수처럼 신속하고 정확하게 움직였다. 마침내 지우가 창고 밖으로 완전히 빠져나왔을 때 창고 안에서는 뒤늦게 그녀의 탈출 경로를 발견한 조태식의 분노에 찬 고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지우는 차가운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손에 들린 서류 가방이 묵직했다. 지우는 항구의 어둠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근처의 허름한 모텔 방. 서지우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서야 비로소 가방을 열었다. 안에는 5만 원권 지폐가 가득했다. 그리고 그 돈다발 밑에 지우가 찾던 것이 있었다. 검은색 표지의 장부. 장부를 펼치자 날짜, 빼곡하게 적힌 이름과 숫자, 장소들이 나타났다. 태영건설의 이 상무뿐만 아니라 지역 경찰서 간부와 구청 공무원들의 이름까지 적혀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뇌물 장부가 아니었다. 인천 서구의 부패 커넥션을 통째로 뒤흔들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조태식은 모든 것을 잃었다. 돈, 장부 그리고 태영건설의 신임까지. 태식의 분노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이 되어 타오를 것이다. 그리고 그 불길의 최종 목적지는 단 한 곳. 서준영의 공사 현장이 될 것임이 자명했다. 지우는 장부를 품에 안았다. 이제 본격적인 반격을 준비할 시간이었다. 지우의 전쟁은 이제 2라운드에 접어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공사 현장의 공기는 전날보다 훨씬 더 살벌해져 있었다. 조태식은 그야말로 눈이 뒤집혀 있었다. 간밤의 치욕과 손실은 태식의 얼마 남지 않은 이성의 끈을 완전히 끊어버렸다. 태식은 더 많은 용역 깡패들을 긁어모아 현장 입구를 완전히 틀어막았다. 이제는 합법적인 시위 따위의 가면도 벗어던졌다. 그들의 손에는 강목과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고 눈은 증오와 광기로 번들거렸다. 서준영, 당장 기어나와. 내 딸년 어디다 숨겼어?
조태식은 확성기를 들고 악을 썼다. 태식의 목소리는 찢어질 듯 갈라져 있었다. 태식은 지우가 모든 일의 원흉이며 그녀만 잡으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태식의 뒤에서는 건달들이 드럼통을 걷어차고 고함을 지르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서준영과 동료 인부들은 컨테이너 사무실 안에서 공포에 질린 채 밖을 내다볼 뿐이었다. 하지만 지우는 그곳에 없었다. 그녀는 이미 또 다른 전장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지우는 밤새 확보한 장부를 스캔하고 복사하여 여러 개의 안전한 파일로 만들어 두었다. 원본은 누구도 찾을 수 없는 곳에 숨겼다. 지우는 아침 일찍 후드 티셔츠에 모자를 깊게 눌러 쓴 평범한 모습으로 공중전화 박스로 향했다.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철칙이었다. 첫 번째 전화는 인천지방국세청 조사과였다. 여보세요. 탈세 제보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우는 미리 준비한 대본을 읽듯 차분하고 기계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지우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 태영건설의 비자금 조성 창구와 자금 세탁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장부에 적힌 날짜와 금액, 관련자들의 실명을 정확하게 언급했다. 말씀하신 내용에 근거가 있습니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질문에 지우는 망설임 없이 답했다. 근거는 당신들이 찾아야 할 몫입니다. 태영건설법인 계좌와 조태식이라는 인물의 개인 계좌. 그리고 그가 운영하는 구월동의 황금성이라는 유흥업소의 최근 2년간 자금 흐름을 추적해 보십시오. 그럼 제가 한 말이 사실인지 알게 될 겁니다. 지우는 결정적인 정보 몇 가지만을 던져주고는 미련 없이 전화를 끊었다. 의심의 씨앗을 심는 데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국세청만큼 돈 냄새에 민감한 조직은 없었다. 일단 조사가 시작되면 그들은 개미굴까지 파헤쳐 진실을 밝혀낼 것이었다. 두 번째 단계는 적의 내부를 흔드는 것이었다. 조태식의 조직은 신뢰가 아닌 이익과 폭력으로 얽힌 집단이었다. 그 연결고리는 생각보다 쉽게 끊어낼 수 있었다. 지우는 장부에 적힌 조태식의 핵심 부하 3명의 이름을 파악했다. 그들은 조태식의 오른팔 왼팔 역할을 하는 자들이었다. 지우는 대포폰을 이용해 그들에게 각각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내용은 조금씩 달랐지만 핵심은 같았다. 조태식이 태영건설에서 받은 돈 10억 중 3억을 빼돌렸다. 너희에게는 푼돈만 던져주고 장부는 내가 가지고 있다. 곧 모든 게 밝혀질 것이다. 단순한 이간질처럼 보일 수 있었다. 하지만 간밤에 돈 가방이 통째로 사라진 사건을 겪은 그들에게 이 메시지는 의심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어쩌면 정말일지도 모른다. 그 돈 때문에 우리를 전부 위험에 빠뜨리려는 건가 하는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들은 조태식의 히스테릭한 분노를 보며 그것이 단순히 돈을 잃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비리가 탈로 날까봐 두려워하는 발악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지우의 심리전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우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지금부터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저들이 하는 모든 행동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세요. 욕설, 기물파손, 폭행 위협 전부 다요. 그리고 김동만 아저씨와 다른 분들께도 부탁해서 각자 다른 각도에서 증거를 남기라고 하세요. 소리도 녹음해야 합니다. 지우야, 대체 뭘 하려는 거냐? 저놈들 기세가 하늘을 찌르는데. 전쟁일수록 기록이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거예요. 절대 흥분해서 맞서 싸우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피해자여야만 해요. 지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하지만 그 안에는 아버지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 서준영은 딸의 목소리에서 알 수 없는 확신을 느꼈다. 준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준영은 동료들을 모아 지우가 시킨 대로 컨테이너 사무실의 창문과 벽틈 곳곳에서 밖의 상황을 묵묵히 촬영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조태식의 초조함은 극에 달했다. 태영건설의 이 상무는 전화로 그를 죽일 듯이 닥달했다.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흉흉한 소문이 들려왔다. 게다가 믿었던 부하들의 눈빛이 어딘지 모르게 예전 같지 않았다.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동물적인 감각으로 느낄 수 있었다. 결국 오후가 되자 조태식은 최악의 술을 두고 말았다. 술에 취한 태식은 이 모든 분노를 표출할 대상을 찾아 헤매다 김동만이 눈에 들어왔다. 동만은 서준영의 가장 오랜 친구이자 현장의 최고참이었다. 저 영감탱이가 야, 이리 안 와. 조태식은 동만의 멱살을 잡고 컨테이너 벽으로 거칠게 밀쳤다. 내 놈들. 서준영이랑 짜고 내 뒤통수를 쳐. 그 계집애 어디 있는지 불어. 안 불면 내 놈 뼈다귀부터 부러뜨려 버릴 줄 알아. 마, 조 소장. 와이라시오. 우린 아무것도 모릅니다. 김동만이 겁에 질려 말을 더듬자 조태식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태식은 이성을 잃고 주먹을 휘둘렀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동만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조태식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태식은 바닥에 쓰러진 동만의 복부를 발로 걷어찼다. 이 영감탱이가 끝까지. 서준영과 동료들이 경악하여 뛰쳐나왔다. 이 미친놈아. 지금 뭐하는 짓이야. 준영이 달려들어 조태식을 밀쳐냈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다. 김동만은 옆구리를 부여잡은 채 바닥에서 신음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광경은 여러 대의 휴대폰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다. 붉은 핏방울이 흙바닥에 떨어지는 장면까지도. 그날 저녁, 김동만은 갈비뼈에 금이 가고 내장에 손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했다. 이 사건은 더 이상 공사 방해나 시위가 아니었다. 명백한 폭력 사건, 살인 미수였다. 오랫동안 두려움에 갇혀있던 인부들의 눈에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병원에서 소식을 전해 들은 서지우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그녀의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조태식은 스스로 무덤을 팠다. 이제 그를 그 무덤 속에 밀어넣을 마지막 한 걸음만이 남아 있었다. 지우는 밤늦게 한 사람에게 연락을 취했다. 해군 특수전전단 시절 대테러 훈련을 함께 받으며 인연을 맺었던 선배였다. 그는 저녁 후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기자가 되어 있었다. 그것도 대기업의 비리를 전문적으로 파헤치는 탐사보도 기자로. 선배, 저 서지우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거리가 하나 있는데 혹시 관심 있으십니까? 태영건설과 용역깡패, 그리고 경찰의 유착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확실한 증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역공의 서막이 올랐다. 이제 무대는 공사 현장이 아닌 대한민국 사회 전체로 확장될 참이었다. 김동만의 입원 소식은 끓는 기름에 물을 부은 격이 되었다. 두려움에 억눌려 있던 인부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다음 날 아침 서준영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준영은 지우가 보내온 증거 영상 파일들을 들고 곧장 경찰서로 향했다. 하지만 준영은 지우의 조언에 따라 관할 경찰서가 아닌 한 단계 위인 인천지방경찰청 민원실을 찾았다. 관할 경찰서는 이미 썩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었다. 동료가 공사 현장에서 집단 폭행을 당해 입원했습니다. 범인은 태영건설이 고용한 용역 깡패 조태식입니다. 여기 그 증거 영상이 있습니다. 준영이 제출한 영상은 충격적이었다. 조태식이 김동만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장면은 물론 다른 건달들이 강목과 쇠파이프를 들고 위협하며 공사를 방해하는 모습, 심지어 그들의 대화 속에 경찰과의 유착을 암시하는 내용까지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이것은 더 이상 묵살할 수 있는 수준의 증거가 아니었다. 같은 시각
대한민국 사회는 다른 방향에서 다가오는 거대한 태풍의 눈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서지우에게 자료를 넘겨받은 정민석 기자는 밤샘 분석 끝에 이것이 단순한 건설 현장 이권 다툼이 아님을 직감했다. 장부에 적힌 이름들은 인천 지역의 유력 인사들과 깊숙이 연결되어 있었다. 민석은 자신의 언론사에서 가장 신뢰하는 탐사 보도팀을 소집하여 즉시 취재에 착수했다. 민석 기자의 팀은 장부의 내용을 바탕으로 태영건설과 조태식의 주변을 파고들었다. 그들은 국세청이 태영건설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장부에 언급된 경찰 간부가 실제로 조태식과 여러 차례 사적인 만남을 가졌다는 증언도 확보했다.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향해 맞춰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심판의 망치가 내려쳐졌다. 정민석 기자가 속한 언론사의 프라임타임 뉴스에 첫 보도가 터져나왔다. 단독 보도 대기업의 탈을 쓴 조폭 태영건설, 용역 깡패 동원한 잔혹한 공사 방해 실태. 뉴스는 서준영이 제출했던 폭행 영상으로 시작되었다. 무자비한 폭력 장면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전국에 방송되었다. 이어서 조태식 조직의 실체와 그들이 태영건설의 비호 아래 저질러온 수많은 불법 행위들이 고발되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민석 기자는 지우가 제공한 뇌물 장부의 일부를 공개했다. 경찰과 공무원들의 이름은 이니셜로 처리되었지만 파장은 상상을 초월했다. 방송이 나가자마자 세상이 뒤집혔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태영건설과 조태식의 이름으로 도배되었다. 국민들의 분노 섞인 댓글이 폭주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태영건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몇 시간 만에 수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경찰과 검찰도 더 이상 팔짱만 끼고 있을 수 없었다. 여론의 압박에 밀려 대규모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졌다. 가장 먼저 조태식과 그의 조직원들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태영건설은 주가가 폭락하며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총수 일가는 긴급 기자 회견을 열어 머리를 숙였다. 이번 사태는 일부 직원의 개인적인 일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회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밝히며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립니다.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였다. 그들은 모든 책임을 이 상무와 조태식에게 떠넘겼다. 회사를 구하기 위해 발버둥쳤다. 이 상무는 즉시 파면되었고 검찰에 긴급 체포되었다. 모든 것을 잃고 도망자 신세가 된 조태식은 도간에 든 쥐였다. 믿었던 태영건설은 등을 돌렸다. 부하들은 뿔뿔이 흩어지거나 그를 배신하고 자수하여 형량을 줄이려 했다. 태식은 갈 곳이 없었다. 며칠을 폐인처럼 숨어 지냈다. 태식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서준영, 그리고 그 딸년. 모든 것을 망친 그들에게 복수해야만 했다. 이성을 잃은 태식은 마지막 남은 돈으로 사람을 샀다. 그는 서준영의 뒤를 밟았다. 그리고 늦은 밤. 수사가 마무리되고 공사가 재개되기만을 기다리며 홀로 현장을 둘러보고 있던 준영을 덮쳤다. 서준영,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났어. 너도 같이 가야지. 조태식은 손에 날카로운 칼을 들고 미친 듯이 달려들었다. 준영은 무방비 상태였다. 그의 눈앞에 시퍼런 칼날이 번뜩이는 순간 준영은 죽음을 직감했다. 그러나 칼날은 준영에게 닿지 않았다. 어디선가 나타난 검은 그림자가 조태식의 팔을 낚아챘다. 서지우였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 조태식처럼 궁지에 몰린 쥐가 어떤 행동을 할지는 불보듯 뻔했다. 지우는 휴가를 반납하지 않은 채 조용히 아버지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이제 그만하시죠. 지우의 목소리는 분노나 증오가 아니었다. 임무를 완수하는 군인의 그것처럼 차갑고 건조했다.
조태식은 마지막 발악을 하듯 칼을 휘둘렀다. 하지만 태식의 움직임은 고도로 훈련된 지우의 눈에는 느린 슬로우 모션 영상처럼 보였다. 지우는 가볍게 몸을 틀어 칼날을 피했다. 동시에 조태식의 손목 관절을 정확하게 꺾었다. 뚜둑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조태식의 손에서 칼이 떨어져 나갔다. 크악! 태식의 비명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지우의 손날이 그의 목덜미를 정확하게 내리쳤다. 조태식은 짧은 신음과 함께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모든 상황은 단 5초 만에 끝났다. 요란한 격투도 처절한 싸움도 없었다. 오직 압도적인 실력 차이가 빚어낸 일방적인 제압만이 있었을 뿐이다. 잠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고요한 밤길을 갈랐다. 지우는 쓰러진 조태식을 경찰에게 인계했다. 지우는 놀란 아버지를 부축했다. 그녀는 그저 담담하게 말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아버지. 모든 폭풍이 지나갔다. 조태식과 그의 조직, 그리고 태영건설의 부패한 임직원과 경찰, 공무원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다. 태영건설은 막대한 피해 보상금을 서준영의 회사에 지불했다. 공사는 무사히 재개되었다. 며칠 후, 준영의 집. 소박하지만 따뜻한 생일상이 다시 차려졌다. 김동만 아저씨를 비롯한 동료 인부들도 함께 모여 웃음꽃을 피웠다. 그 중심에 서지우가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날카로운 눈빛의 군인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어깨를 주물러드리고 동료들의 술잔을 채워주는 평범하고 따뜻한 딸의 모습이었다. 서준영은 그런 딸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준영은 딸이 얼마나 강하고 위대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지우의 강인함은 단순히 상대를 제압하는 무력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불의에 맞서고 소중한 사람을 지키려는 굳건한 의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냉철함을 잃지 않는 지혜.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특수부대원이 가진 진정한 힘이었다. 지우는 창밖의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았다. 지우의 휴가는 끝났다. 곧 부대로 복귀해야 했다. 하지만 지우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지키는 것은 비단 국가의 안보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아버지의 땀이 밴 공사 현장, 동료들의 소박한 웃음. 이 땅의 모든 평범하고 정직한 사람들의 살. 그 모든 것이 자신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조국이라는 사실을. 지우는 조용히 가슴에 새겨진 구호를 되뇌었다. 불가능은 없다. 필승. 서지우의 휴가는 아버지의 미소와 함께 끝이 났다. 지우가 떠나는 날 서준영은 아무 말 없이 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평생을 거친 노동으로 다져진 투박한 손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신뢰와 자부심의 무게는 그 어떤 훈장보다도 무거웠다. 서울역에서 출발한 KTX가 남쪽을 향해 미끄러지기 시작했을 때 지우는 비로소 군인 서지우로 돌아왔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대한민국의 평화로운 풍경. 저것을 지키기 위해 자신은 존재하는 것이었다.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해군의 심장이자 대한민국 최강의 특수부대 해군 특수전전단 UDTSEAL의 본거지. 부대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공기부터가 달랐다. 짠 소금기를 머금은 바닷바람에는 화약 냄새와 땀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귓가에는 절도 있는 구령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총성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이곳은 불가능은 없다는 신조 아래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고 극복하는 전사들의 용광로였다. 필승. 마주치는 모든 대원들이 지우를 향해 굳건한 경례를 붙였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전투교관 서지우 중사였다. 지우의 이름 앞에서는 성별도 나이도 무의미했다. 오직 실력과 계급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훈련장에서 지우는 암표범이라 불렸다. 소리 없이 접근하여 가장 치명적인 순간에 상대의 숨통을 끊어놓는 자비 없는 교관.
하지만 동시에 극한의 상황에서도 대원의 잠재력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어 기어이 전사로 만들어내는 최고의 스승이었다. 지우가 복귀한 다음 날 새로운 파도가 밀려왔다. 해군 특수전전단 교육훈련대대로 새로운 기수의 훈련병들이 입소한 것이다. 장교와 부사관 후보생들, 전국 각지에서 최고라는 자부심 하나로 뭉친 쇠덩어리들이었다. 하지만 이곳은 그 쇠덩어리들을 녹이고 두들겨 진짜 강철검을 만들어내는 대장간이었다. 수료율 40% 미만. 열의 6은 스스로 혹은 강제로 이곳을 떠나야만 했다. 지우는 훈련병들의 신상 명세서를 훑어보았다. 저마다 화려한 이력과 경력을 자랑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저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들로 보일 뿐이었다. 그러다 한 이름 앞에서 그녀의 눈빛이 잠시 멈췄다. 윤태호 하사 후보생. 서류상으로는 완벽했다. 해군 사관학교 차석 졸업, 각종 무술 유단자, 체력평가 만점. 그리고 특이사항에 적힌 한 줄.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윤혁준 중장의 아들. 군 최고 위급 장성의 아들이었다. 소위 말하는 성골 출신. 이런 배경을 가진 인물이 가장 힘들고 험하다는 UDT에 지원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다음 날 시작된 기초훈련. 지우는 멀리서 훈련병들의 움직임을 매의 눈으로 관찰했다. 그 중에서도 윤태호는 단연 눈에 띄었다. 185cm가 넘는 훤칠한 키에 다부진 체격.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눈빛이 달랐다. 다른 훈련병들의 눈에 긴장과 두려움이 서려 있다면 태호의 눈에는 오직 자신감과 야망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모든 훈련을 언제나 선두에서 가장 완벽한 자세로 해냈다. 하지만 지우는 그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다. 그는 철저히 혼자였다. 동료가 뒤처져도 돌아보지 않았다. 팀 단위 훈련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에 바빴다. 그에게 동료는 함께 목표를 완수해야 할 전우가 아니었다. 자신이 밟고 올라서야 할 경쟁자에 불과했다. UDT는 혼자서 싸우는 곳이 아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 내 등 뒤를 맡길 수 있는 동료가 없다면 넌 그저 표적지에 불과해. 지우는 훈련이 끝난 뒤 윤태호를 따로 불러 충고했다. 하지만 태호의 대답은 오만하기 짝이 없었다. 제가 뒤처지는 동료들까지 챙겨야 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곳이 바로 여기 아닙니까? 교관님. 태호는 조금도 주눅 들지 않았다. 지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태호의 눈빛 속에는 여자 교관 따위의 훈계는 듣고 싶지 않다는 미묘한 반항심이 서려 있었다. 지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로 해서 듣지 않는 자에게는 몸으로 가르쳐주는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흘러 지옥의 문이 열렸다. 지옥주의 위크. 5박 6일 동안 잠을 거의 재우지 않고 극한의 훈련을 반복하는 UDT 훈련의 상징과도 같은 과정이었다. 훈련병들은 차가운 바닷물과 갯벌을 오가며 육체적 정신적 한계에 내몰렸다. 포기하고 싶다는 유혹이 매 순간 악마처럼 속삭였다. 종을 3번 울리면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실제로 매일 밤 누군가는 비틀거리며 걸어 나와 종을 울렸다. 윤태호는 지옥주에서도 독보적이었다. 타고난 강철 체력과 정신력으로 모든 훈련을 버텨냈다. 하지만 태호의 독서는 더욱 심해졌다. 모두가 지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상황에서도 태호는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동료들을 무시했다. 지옥주 셋째 날 새벽. IBS 소형 고무보트 기동 훈련이 시작되었다. 한 팀에 7명. 100kg이 넘는 IBS를 머리에 이고 차가운 밤바다를 헤쳐나가야 하는 훈련이었다. 서지우를 포함한 교관들은 모터보트를 타고 훈련 상황을 감독했다. 태호가 속한 3조는 초반부터 다른 조들을 압도하며 앞서 나갔다. 그것은 온전히 태호의 힘 덕분이었다.
그는 거의 혼자서 보트를 이끌다시피 했다. 문제는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반환점을 돌 때 발생했다. 팀원들의 호흡이 맞지 않아 보트가 순간 크게 기우뚱했다. 팀의 조장이었던 한 훈련병이 소리쳤다. 우현으로 더 붙어. 윤태호 하사, 속도 좀 늦춰. 하지만 태호는 그 말을 무시했다. 그는 오직 1등으로 골이 나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냥 따라오기나 하십시오. 이 정도 파도에 쩔쩔매서야. 태호가 무리하게 노를 젓는 순간 거대한 파도가 보트를 덮쳤다. 보트는 맥없이 뒤집혔다. 모든 팀원들이 차가운 밤바다로 곤두박질 쳤다. 설상가상으로 뒤집히는 보트에 머리를 부딪힌 한 훈련병이 정신을 잃고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훈련병 익수. 3조 훈련병 익수 발생. 다른 훈련병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허우적거리기 바빴다. 윤태호조차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다. 이대로 몇십 초만 지나면 저체온증과 익사로 소중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다. 그때였다. 교관용 모터보트 위에서 지켜보던 지우가 망설임 없이 바다로 뛰어들었다. 한 마리 인어처럼 그녀는 거친 파도를 뚫었다. 순식간에 익수자에게 접근했다. 지우는 익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수면 위로 끌어올린 뒤 구조 신호를 보냈다. 지우의 움직임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교본 그 자체였다. 모든 것이 단 1분 안에 이루어졌다. 의무병들이 익수자를 모터보트로 끌어올려 응급 처치를 하는 동안 지우는 물 위에 떠 있는 윤태호에게 다가갔다.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윤태호 하사. 내 오만함이 동료를 죽일 뻔했다. UDT 대원의 가장 큰 적은 바다도 적도 아니야. 바로 너 같은 독선과 아집이다. 넌 전사가 될 자격이 없어. 지우의 목소리는 얼음장보다 차가웠다. 태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치욕과 패배감에 입술을 깨물었다. 태호의 완벽했던 세계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는 순간이었다. 훈련이 중단되고 부대로 복귀한 직후 지우에게 지휘 통제실의 호출 명령이 떨어졌다. 당연히 방금 전의 훈련 사고에 대한 문책일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를 맞이한 교육훈련 대장의 표정은 심각하다 못해 비장했다. 사무실 안에는 해군 작전 사령부에서 나온 낯선 얼굴의 장교들도 앉아 있었다. 강 중사. 방금 국방부 직통으로 하달된 긴급 명령이다. 실제 상황이다. 자네가 팀을 이끌어야겠다. 대대장은 극비 문서 하나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지우가 문서를 펼쳤다. 그 안에는 암호와 같은 몇 개의 단어와 좌표, 그리고 흐릿한 위성 사진 한 장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기에 충분했다. 서해 최북단 북방한 개선엔 LL 근처의 무인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었다. 전쟁의 서막일지도 모르는 위험천만한 비밀 작전이었다. 대대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덧붙였다. 작전에 투입할 팀원은 강 중사가 직접 선발하도록. 최정예로. 단 이번 기수 훈련병 중에서 한 명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상부의 지시다. 지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우는 복잡한 심경으로 훈련병 명단을 집어들었다. 수많은 이름들 사이를 훑어내리던 그녀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다. 방금 전 바다 한가운데서 최악의 모습을 보였던 훈련병. 하지만 동시에 극한의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최고의 잠재력을 가졌던 훈련병. 윤태호 하사 후보생. 지우는 이제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팀원 전체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작전에서 가장 위험한 도박을 해야만 하는 기로에 서 있었다. 작전 브리핑은 해군 작전 사령부 지하 벙커. 지도와 모니터만이 희미한 빛을 내뿜는 비밀 작전 통제실에서 이루어졌다.
공기마저 무겁게 가라앉은 그곳에서 서지우는 작전의 전모를 전해 듣고 입술을 깨물었다. 목표는 김현수 박사 신병 확보다. 화면에는 중년 남성의 사진이 떠 있었다. 김현수 박사.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SLBM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천재 과학자였다. 하지만 최근 숙청 위기에 몰려 대한민국으로의 망명을 극비리에 요청해 온 인물이었다. 문제는 그의 탈출 경로였다. 그는 가족을 인질로 잡힌 채 서해 북방한계선 근처의 작은 무인도 가사도로 유인되었다.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망명을 돕기로 한 우리 측 요원이 아니었다. 정체불명의 무장 세력이었다. 김 박사는 현재 그들의 손에 잡혀 있었다. 그들의 정체는 아직 불분명했다. 북한 정찰총국 소속일 수도 있고 제3국의 용병일 수도 있다. 확실한 것은 그들이 김 박사의 두뇌에 담긴 정보를 노리고 있다는 점이었다. 정보사령부 소속의 분석관이 브리핑을 이어갔다. 우리는 김 박사를 구출하고 적들의 정체를 파악해야 한다. 하지만 공식적인 군사작전은 불가능하다. 북방한계선 인근의 민감한 지역이라 자칫하면 국제적인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 모든 것은 어둠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실패는 곧 죽음이며 성공하더라도 누구도 당신들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전형적인 블랙 옵스 블랙 아프스. 비공식 비밀 작전이었다. 국가에 의해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임무. 지우의 심장이 차갑게 뛰기 시작했다. 팀은 4인 1조로 구성한다. 침투와 퇴출은 잠수함을 통해 이루어진다. 강 중사가 팀장이다. 행운을 빈다. 브리핑이 끝나고 지우는 자신의 팀원들을 선발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알파 서지우 중사. 팀의 지휘관이자 모든 작전을 책임진다. 브라보 차영웅 상사. UDT 최고의 저격수. 산과 바다, 도시를 가리지 않는 그림자. 말수가 적지만 그의 총구는 가장 확실하게 동료의 등을 지켜준다. 찰리 최혁준 중사. 통신 및 폭파 전문가. 어떤 상황에서도 통신망을 구축하고 필요하다면 적의 모든 것을 날려버릴 수 있는 기술자. 델타 윤태호 하사 후보생. 마지막 이름이 호명되었을 때 지휘 통제실에 있던 모든 이들의 시선이 지우에게 쏠렸다. 훈련 사고를 일으킨 아직 수료도 하지 않은 훈련병을 실제 작전에 투입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강 중사. 재고해보는 게 어떤가? 윤 하사는 아직. 대대장이 우려를 표했지만 지우는 단호했다. 제가 직접 확인한 그의 잠재력은 그 어떤 베테랑 못지않습니다. 이번 작전은 그가 가진 능력을 극한까지 끌어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부의 지시이기도 합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윤태호는 자신이 작전팀에 선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을 자격 미달이라던 교관이 이제는 자신의 목숨을 맡기겠다고 했다. 태호는 그것이 시험인지 기회인지 혹은 벌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태호의 가슴 속에서 꺼져가던 자존심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증명해야만 했다.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작전 개시까지 남은 시간은 단 6시간. 그들은 실탄과 최신의 장비들로 무장했다. 소음기가 달린 K1A 기관단총, 야간 투시경, 위성통신 장비 그리고 각자의 임무에 맞는 특수장비들. 차가운 무기들의 감촉이 비로소 이것이 현실임을 실감하게 했다. 태호는 자신의 손에 들린 총의 무게가 훈련 때와는 전혀 다르게 느껴졌다. 그 위에는 동료들과 자신의 목숨이 달려 있었다. 자정 무렵, 동해의 검은 파도를 가르며 잠수함 장보고함이 조용히 작전 지역으로 접근했다. 수심 50m. 칠흑 같은 바닷속에서 작은 해치가 열리고 4명의 그림자가 차례로 빠져나왔다. 완전 무장 상태의 UDT 대원들이었다.
그들은 소형 수중 추진 장치 SDV를 이용해 소리 없이 목표 지점인 가사도로 향했다. 가사도는 깎아지른 절벽과 무성한 수풀로 뒤덮인 작은 바위섬이었다. 레이더에도 잘 잡히지 않는 천연의 요새. 지우와 팀원들은 해안가 동굴을 통해 섬 내부로 침투하는 데 성공했다. 젖은 전투복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지금부터 모든 통신은 수신호로 한다. 찰리 통신망 상태 보고. 지우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최혁준 중사가 손목의 단말기를 확인하고는 고개를 저었다. 강력한 전파 방해 재민가 걸려 있었다. 외부와의 교신은 불가능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꼬이고 있었다. 그들은 완전히 고립되었다. 계획대로 B지점으로 이동한다. 브라보 전방 경계. 차영웅 상사가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녹아들었다. 그의 저격 소총에 달린 야간 조준경이 녹색빛을 발하며 전방을 훑었다. 윤태호는 지우의 바로 뒤에서 그의 생애 첫 실전의 공포와 흥분을 동시에 느끼며 숨을 죽였다. 훈련장의 인공적인 장애물과는 차원이 다른 진짜 죽음의 냄새가 섬 전체에 배어 있었다. 김 박사가 감금된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는 섬 중앙의 낡은 등대였다. 그들은 등대를 향해 은밀하게 접근했다. 그런데 등대에 가까워질수록 지우의 불길한 예감은 더욱 커져만 갔다. 경계가 너무도 허술했다. 마치 일부러 길을 열어주는 것처럼. 함정이다. 지우의 뇌리에 경고등이 켜졌다. 하지만 임무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지우는 팀원들에게 수신호로 경고를 보냈다. 더욱 신중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마침내 등대 입구에 도달했다. 굳게 닫힌 철문. 최혁준 중사가 소형 폭약을 설치하여 문을 조용히 녹여내리려던 순간이었다. 취익. 환영한다 UDT. 갑자기 등대 외벽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기계음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동시에 섬 전체에 숨겨져 있던 서치라이트 수십 개가 일제히 불을 밝혔다. 그들이 있는 곳을 대낮처럼 비쳤다. 크악. 갑작스러운 빛에 모두가 눈을 가렸다. 그리고 그 순간 사방의 수풀과 바위 뒤에서 수십 명의 무장 괴한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북한군도 일반 용병도 아니었다. 최신 서방제 무기와 군장을 갖춘 고도로 훈련된 정예 부대였다. 함정이다. 전원 산계. 지우의 외침과 동시에 총성이 울려 퍼졌다. 사방에서 총알이 비처럼 쏟아졌다. 지우와 팀원들은 재빨리 근처의 바위 뒤로 몸을 던졌다. 비웅, 피. 총알이 바위를 때리며 불꽃을 튀겼다. 적의 규모. 최소 20명 이상. 저격수 위치 파악 불가. 차영웅 상사가 다급하게 외쳤다. 윤태호는 바위 뒤에 납작 엎드린 채 생전 처음 겪는 실탄의 공포에 몸을 떨었다. 훈련장에서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었다. 지금 태호는 그저 죽음의 위협 앞에 선 한 명의 나약한 인간일 뿐이었다. 찰리. 통신은 먹통입니다. 제머 출력을 최대로 올린 것 같습니다. 완벽한 고립. 완벽한 함정. 김 박사는 처음부터 미끼였다. 그들의 목표는 UDT. 바로 자신들이었다. 엄폐물을 옮기려던 최혁준 중사의 팔에서 피가 터져 나왔다. 적의 총탄에 스친 것이다. 대길이 형. 윤태호가 저도 모르게 소리쳤다. 부상자 발생. 최악의 상황이었다. 그들은 이제 수적으로도 화력으로도 위치적으로도 절대적으로 불리했다. 포위망은 점점 좁혀왔다. 이대로라면 전멸은 시간 문제였다. 지우는 이가 부서져라 어금니를 꽉 깨물었다. 지우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경우의 수가 교차했다. 후퇴? 불가능했다. 부상당한 팀원을 데리고 저 포위망을 뚫을 수는 없었다. 항복? 그것은 UDT의 사전에 없는 단어였다.
지우의 눈에 등대 뒤편 깎아지른 해안 절벽이 들어왔다. 저곳만이 유일한 퇴로였다. 하지만 저곳으로 가려면 누군가 적의 화력을 정면으로 유인해야만 했다.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적들이 포위망을 좁히며 압박해 들어오는 절체절명의 순간 지우는 결심했다. 그녀는 남은 팀원들을 향해 절박하게 외쳤다. 전원 절벽 쪽으로 퇴각한다. 내가 엄호한다. 그것은 팀원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버리겠다는 지휘관으로서 내릴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명령이었다. 윤태호는 자신을 희생하려는 지우의 모습을 보며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이것이 바로 내가 무시했던 팀이고 리더의 무게란 말인가. 태호의 심장이 거칠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안 됩니다. 같이 가셔야 합니다. 태호가 자신도 모르게 고함을 질렀다. 태호의 목소리는 공포가 아닌 알 수 없는 뜨거운 무언가에 젖어 있었다. 훈련 내내 그를 짓눌렀던 오만함의 껍질이 깨지고 그 안에서 전우애라는 원초적인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하지만 지우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단호했다. 이건 명령이다. 브라보, 찰리 데리고 먼저 이동해. 델타, 넌 그 둘을 엄호해. 지금 당장. 지우는 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탄창을 갈아 끼웠다. 지우는 바위 뒤에서 뛰쳐나갔다. 그녀는 적의 주력 부대가 몰려있는 방향으로 미친 듯이 총을 쏘며 달려갔다. 그것은 자살 공격이 아니었다. 적의 시선을 자신에게 완벽하게 집중시켜 나머지 팀원들에게 퇴로를 열어주기 위한 계산된 희생이었다. 저 여자부터 잡아. 적들의 화력이 순식간에 지우에게로 집중되었다. 그 찰나의 순간 차영웅 상사는 부상당한 최혁준 중사를 부축하며 절벽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윤태호는 이를 악물었다. 그들의 뒤를 따르며 추격하는 적들을 향해 정신없이 응사했다. 총알이 뺨을 스치고 흙먼지가 눈을 가렸다. 죽음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 마침내 절벽 끝에 도달했을 때 태호는 차마 뒤를 돌아보았다. 지우는 이미 수십 명의 적들에게 포위되어 집중 사격을 받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이 총구에서 터져나오는 불꽃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다. 태호는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강 교관님, 어서. 차영웅 상사가 태호의 팔을 잡아 끌며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다. UDT 대원들에게 바다는 또 다른 퇴로였다. 20m가 넘는 아찔한 높이였지만 망설일 시간은 없었다. 태호도 눈을 질끈 감고 그 뒤를 따랐다. 차갑고 검은 바다가 그들을 집어삼켰다. 얼마나 헤엄쳤을까. 정신을 차렸을 때 그들은 섬 반대편의 작은 해안 동굴 안에 쓰러져 있었다. 파도 소리만이 그들의 거친 숨소리에 섞여 울려 퍼졌다. 최혁준 중사는 과다출혈로 의식이 희미해져 가고 있었다. 차영웅 상사는 침착하게 자신의 전투복을 찢어 그의 팔을 묶어 지혈했다. 영웅의 얼굴은 평소처럼 무표정했지만 눈동자는 깊은 슬픔과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3명. 살아남은 것은 단 3명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지휘관은 적진 한가운데에 남겨졌다. 윤태호는 무력감의 주먹으로 바닥을 내리쳤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나약함이 팀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는 죄책감이 온몸을 짓눌렀다. 훈련장에서 동료의 목숨을 위협했던 자신의 모습과 동료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던진 서지우의 모습이 겹쳐지며 태호의 정신을 뒤흔들었다. 교관님은 죽었을까요? 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차영웅 상사는 지혈을 멈추지 않은 채 나지막이 대답했다. 그분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아. 우리가 살아있는 한 교관님도 살아있는 거다. 영웅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반드시 살아남아 다시 교관을 구하러 가야 한다는 강철 같은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들은 이제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통신 장비는 바닷물에 빠져 망가졌고 식량과 탄약은 거의 바닥을 드러냈다. 부상당한 동료까지. 최악의 상황. 하지만 그들의 눈에서는 더 이상 공포나 절망이 보이지 않았다. 지휘관을 잃은 새끼 늑대들은 이제 스스로 살아남아야 하는 고독한 늑대가 되어 있었다. 윤태호는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오만한 훈련병이 아니었다. 그는 생존을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과 기술을 짜냈다. 태호는 지우가 훈련 중에 가르쳐 주었던 모든 것들을 필사적으로 떠올렸다. 식수로 쓸 수 있는 식물을 구별하는 법, 바위 틈에서 작은 물고기를 잡는 법, 흔적을 남기지 않고 이동하는 법. 이론으로만 배웠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목숨을 연장하는 유일한 희망이 되었다. 차영웅 상사는 그들의 눈과 귀가 되었다. 영웅은 밤이 되면 동굴을 빠져 섬을 정찰했다. 적들은 섬 전체를 샅샅이 뒤지며 그들을 찾고 있었다. 그는 적의 규모와 배치, 교대 시간까지 파악하며 반격의 기회를 노렸다. 며칠이 흘렀다. 최혁준 중사의 상처는 덧나기 시작했고 열이 펄펄 끓었다. 항생제도 제대로 된 약품도 없었다. 이대로라면 혁준은 폐혈증으로 죽게 될 것이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차영웅 상사가 결심한 듯 말했다. 영웅의 눈이 번뜩였다. 적의 통신시설을 파괴하고 그 틈을 타 무전기를 탈취한다. 본부와 교신에서 우리의 위치를 알리고 지원을 요청해야 해. 자살 임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길이었다. 윤태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태호의 눈에도 이제 망설임은 없었다. 제가 가겠습니다. 태호가 자원했다. 차영웅은 그의 눈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며칠 만에 소년의 얼굴에서 군인의 얼굴로 변해버린 모습이었다. 위험하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상사님은 대길이 형 곁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저격수이신 상사님은 최종 엄호를 맡아주셔야 합니다. 제가 가장 빠릅니다. 이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태호는 지우처럼 팀을 위해 가장 위험한 임무를 자처했다. 차영웅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등에 메고 있던 소음기를 떼어 태호의 총에 달아주었다. 그날 밤, 태호는 어둠을 틈타 홀로 움직였다. 태호의 발걸음은 더 이상 성급하지 않았다. 바람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림자를 따라 움직였다. 태호는 한 마리의 늑대처럼 적진의 심장부인 등대를 향해 나아갔다. 적의 통신 안테나는 등대 꼭대기에 설치되어 있었다. 등대 근처에 다다랐을 때 태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적들은 김현수 박사를 고문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옆에 온몸이 묶인 채 무릎 꿇려 있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서지우였다. 그녀는 죽지 않고 포로로 잡혀 있었던 것이다. 지우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조금도 굴하지 않았다. 지우는 적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말해라. 너희의 침투 목적은 무엇이고 나머지 놈들은 어디에 있나? 적의 지휘관으로 보이는 자가 지우의 뺨을 때리며 신문했다. 지우는 피를 토해내며 그를 향해 비웃었다. 내 동료들은 이미 너희들의 목덜미를 물어뜯으러 오고 있을 거다. 그 순간 윤태호의 심장에서 무언가 폭발했다. 태호는 통신시설 파괴라는 원래의 임무를 잊었다. 태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이 남았다. 교관님을 구해야 한다. 태호는 숨을 죽이고 등대 외벽을 타기 시작했다. 해병대 특수수색대 훈련보다 더 혹독하다는 UDT의 암벽 등반 훈련. 태호는 그때 배웠던 모든 기술을 떠올렸다. 맨손으로 낡은 등대의 벽을 올랐다. 태호의 손톱이 부서지고 손바닥이 찢겨 나갔지만 고통을 느낄 수 없었다. 마침내 등대 꼭대기. 신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방의 창문 바로 아래에 도달했을 때 태호는 잠시 숨을 골랐다. 이제 태호의 손에 팀원 모두의 그리고 자신의 교관의 목숨이 달려 있었다.
고립된 늑대의 외로운 반격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태호는 조용히 총의 안전장치를 풀었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등대 창문 아래 매달린 윤태호의 귓가에는 자신의 심장 소리와 차가운 밤바람 소리만이 들려왔다. 창문 너머 그의 교관이, 그의 지휘관이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다. 적장의 손에 들린 권총이 서지우의 관자놀이를 겨누는 순간 태호의 머릿속을 지배하던 모든 공포와 혼란이 한순간에 증발했다. 그 자리에는 오직 끓어오르는 분노와 강철 같은 사명감만이 남았다. 훈련장에서의 오만했던 자신은 이미 죽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동료를 구하기 위해 기꺼이 불길로 뛰어드는 한 명의 UDT 대원이었다. 지금이다. 태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태호는 등대 벽을 박차는 동시에 개머리판으로 두꺼운 유리창을 냅다 후려쳤다. 와장창. 요란한 파열음과 함께 유리 파편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다. 적들이 경악하여 돌아보는 찰나의 순간 태호의 몸은 이미 창틀을 넘어 방 안으로 굴러 들어오고 있었다. 적장이 당황하여 태호에게 총구를 돌리려던 순간 이미 자세를 잡은 태호의 K일러가 불을 뿜었다. 슈슈슉. 소음기를 통과한 세 발의 총성은 날카로운 파공음만을 남긴 채 정확하게 적장의 미간과 심장에 박혔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지휘관이 허수아비처럼 쓰러졌다. 동시에 등대에서 약 500m 떨어진 절벽 위. 한 점의 바위처럼 미동도 않던 차영웅 상사의 눈이 번뜩였다. 등대 창문에서 터져나온 섬광. 그것이 바로 작전 개시 신호였다. 영웅은 숨을 멈추고 저격 소총의 방아쇠를 부드럽게 당겼다. 퍼 하는 둔탁한 저격음과 함께 등대 입구를 지키던 경계병의 머리에서 붉은 꽃이 피어났다. 시작이었다. 영웅은 기계처럼 놀이쇠를 후퇴시키며 다음 목표물을 조준했다. 등대 옥상에 설치된 통신 안테나. 적의 중화기 거점. 그의 총알은 한 발 한 발 정확하게 적의 눈과 신경망을 파괴하기 시작했다. 등대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윤태호가 엄폐물을 찾아 몸을 날리는 동안 포로로 잡혀있던 지우가 움직였다. 그녀는 자신을 제압하려 달려드는 경비병의 다리 사이를 걷어차 중심을 무너뜨렸다. 그리고는 의자에 몸이 묶인 채로 그대로 몸을 날려 다른 경비병을 덮쳤다. 지우의 몸 자체가 하나의 무기였다. 교관님. 태호가 외치며 지우를 위협하던 마지막 남은 적을 향해 총을 쏘았다. 이제 방 안에는 지우와 태호 그리고 겁에 질려 떨고 있는 김현수 박사뿐이었다. 태호는 달려가 단검으로 지우를 묶고 있던 밧줄을 끊어냈다. 온몸에 선명한 멍과 상처. 하지만 지우의 눈은 조금도 흐려지지 않았다. 그녀는 쓰러진 적의 총을 집어들었다. 지우는 태호의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었다. 잘했다, 델타. 이제부터 내 어모를 맞는다. 지우의 목소리에는 지휘관의 위엄이 서려 있었다. 태호는 자신도 모르게 필승이라고 외쳤다. 두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교관과 훈련병이 아니었다. 등을 맞대고 싸우는 생사를 함께하는 전우였다. 계단을 통해 내려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아래층은 적들로 가득할 겁니다. 그럼 하늘로 간다. 지우는 창밖을 가리켰다. 그녀는 방 안에 있던 두꺼운 커튼을 찢어냈다. 적들의 장비에서 찾아낸 로프와 엮어 즉석에서 탈출용 밧줄을 만들었다. 지우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다. 박사님, 저희를 믿으십시오. 꽉 잡으셔야 합니다. 지우가 김 박사를 먼저 창밖으로 내려보냈다. 차영웅의 저격 지원 덕분에 등대 아래는 혼란에 빠져 있었다. 그들의 탈출을 저지할 적들은 없었다. 이어서 태호와 지우가 차례로 깎아지른 등대 외벽을 타고 내려왔다. 마침내 세 명의 그림자가 땅에 발을 디뎠을 때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차영웅이 기다리고 있는 동굴을 향해 달렸다.
사방에서 총알이 날아왔지만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지는 못했다. 다시 돌아온 해안동굴. 4명의 팀원이 마침내 다시 모였다. 하지만 재회의 기쁨을 나눌 시간은 없었다. 최혁준 중사는 여전히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다. 김 박사는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다. 대체 저놈들은 누구입니까? 왜 나를? 김 박사가 흐느끼며 묻자 지우가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물었다. 박사님, 저들이 당신에게서 얻으려던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한 정보가 아니었을 텐데요. 김 박사는 잠시 망설였다. 김 박사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잠수정. 흑룡이라고 불리는 무인 잠수정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설계했던 인공지능을 탑재한 스텔스 잠수정이죠. 저들은 저를 협박해서 이 섬 아래에 있는 비밀 수중 기지에서 흑룡의 최종 기동 장치를 작동시키게 했습니다. 1시간 뒤면 흑룡은 자동으로 출항하여 우리 해군의 이함대 사령부가 있는 평택항으로 향할 겁니다. 탄두에는 소형 핵. 모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것은 단순한 납치극이 아니었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테러 행위였다. 그들은 구출 작전에 투입된 것이 아니었다. 3차 세계대전을 막아야 하는 최전선에 내던져진 것이었다. 젠장. 어쩐지 이상할 정도로 장비가 좋더라니. 전문 테러리스트 집단이었군. 차영웅이 나지막이 은졸였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없었다. 본부에 연락해서 폭격을 요청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 그들이 직접 막아야만 했다. 대길이 정신 차릴 수 있겠나? 지우가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최혁준 중사를 흔들었다. 혁준은 힘겹게 눈을 떴다. 흑룡의 동력원을 과부하시킬 방법은 없나? 외부에서 충격을 줘서 폭파시킬 방법 말이다. 통신 장비적들의 통신 장비를 역이용하면 고출력 전자기파를 동력 제어 장치에 직접 쏘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혁준은 끊어지는 숨을 몰아쉬며 희망의 단서를 제시했다. 계획은 순식간에 세워졌다. 최혁준과 김 박사는 동굴에 남아 폭파 장치를 만든다. 차영웅은 동굴 입구를 지키며 적들의 공격을 최대한 저지한다. 그리고 지우와 윤태호, 2사람이 수중으로 침투하여 흑룡의 폭파 장치를 설치한다. 이것은 명령이다. 모두 자신의 위치에서 마지막까지 임무를 완수한다. 살아서 복귀한다. 필승. 지우의 마지막 브리핑은 짧고 단호했다. 그녀와 태호는 최소한의 장비만을 챙긴 채 다시 차가운 밤바다로 뛰어들었다. 차영웅은 동굴 입구 바위 틈에 몸을 숨겼다. 밀려오는 적들을 향해 조용히 총구를 겨누었다. 영웅의 앞에는 이제 단 2개의 탄창만이 남아 있었다. 수중 기지는 섬 아래의 거대한 해저 동굴을 개조한 곳이었다. 입구는 육중한 강철 게이트로 막혀 있었지만 작은 배수구가 그들의 유일한 침투로가 되어 주었다. 지우와 태호는 좁은 배수구를 통과해 마침내 기지 내부에 잠입했다. 그들의 눈앞에 상어처럼 유려한 검은 선체를 가진 흑룡이 모습을 드러냈다. 거대한 죽음의 그림자. 이미 엔진에서는 낮은 구동음이 울리고 있었다. 출항이 임박했다는 신호였다. 2사람은 소리 없이 잠수정의 후미로 접근했다. 최혁준이 알려준 동력 제어 장치 해치를 찾았다. 시한폭탄과도 같은 장치를 부착했다. 이제 남은 시간은 10분. 바로 그때 기지 내부의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그들의 침입이 발각된 것이다. 수중 게이트가 열리며 무장한 잠수사들이 그들을 향해 작살총을 쏘며 다가왔다. 먼저 가십시오. 제가 막겠습니다. 태호가 외치며 다가오는 적들을 향해 돌아섰다. 하지만 지우는 그의 팔을 잡아 끌었다. 아니, 같이 간다. 우리는 팀이다. 2사람은 서로의 등을 지켰다. 좁은 기지 내부에서 필사적인 수중 전투를 벌였다.
공기방울과 핏물이 뒤섞여 시야를 가렸다. 마침내 마지막 적을 쓰러뜨렸을 때 폭파까지 남은 시간은 단 1분이었다. 그들은 미친 듯이 배수구를 향해 헤엄쳤다. 동굴 입구에서는 차영웅이 마지막 탄창을 끼우며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영웅의 어깨와 다리에도 이미 총상이 깊게 박혔지만 그는 쓰러지지 않았다. 영웅이 쓰러지면 동굴 안의 동료들이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지우와 태우가 간신히 동굴로 귀환했을 때 폭파 시간은 10초를 가리키고 있었다. 전원 충격에 대비 지우의 외침과 함께 섬 전체가 흔들리는 거대한 수중 폭발이 일어났다. 쾅! 흑룡은 자신의 무덤 속에서 최후의 불꽃을 터뜨렸다. 동굴 안으로 바닷물이 역류하며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이 밀려들어왔다. 얼마나 지났을까? 칠흑 같은 혼돈 속에서 누군가의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살아있다. 생존자 확인. 폭발로 인해 적의 전파 방해 장치가 파괴되자 마침내 그들의 희미한 신호가 본부에 닿았던 것이다. 멀리서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와 고속정의 엔진 소리가 새벽을 가르며 다가오고 있었다. 구원의 소리였다. 몇 주 후, 국군 수도병원.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병실에 서지우가 앉아 있었다. 그녀의 팔에는 아직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았다. 병실 문이 열리고 말끔하게 정복을 차려 입은 윤태호 하사가 들어왔다. 그는 더 이상 훈련병이 아닌 진짜 UDT 대원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태호는 말없이 지우의 앞에 섰다. 태호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자세로 경례를 붙였다. 필승, 서지우 중사님, 제 목숨을 구해주셔서 그리고 저를 진짜 군인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호의 목소리는 떨림 없는 진심으로 가득했다. 지우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그의 경례를 받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긴 말이 필요 없었다. 그들은 이미 지옥의 경계에서 서로의 모든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었다. 다시 시간이 흘러 익숙한 진해의 훈련장. 또 다른 지옥주가 한창이었다. 갯벌을 구르는 훈련병들의 고통스러운 함성 속에서 교관 서지우가 매서운 눈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이제는 능숙한 작전팀의 팀원이 된 윤태호가 보조 교관으로서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리고는 말없이 새로운 파도를 향해 함께 고개를 돌렸다. 대한민국의 가장 깊은 그림자 속에서 조국을 지키는 이들의 신화는 그렇게 끝나지 않고 이어지고 있었다.